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최근 북한에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남한으로 귀순하는 탈북자들이 늘면서 뉴스로 많은 보도가 되고 있죠.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오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탈북 스토리로 테드 영어 강연을 하고 탈북 과정을 담은 책을 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이 있죠. 이후 백악관으로 초대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자본주의의 정수라는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죠. 이현서 세븐에셋 대표 자리에 모시고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탈북한 지가 지금 꽤 됐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제 나이를 물어보면 15살이라고 하거든요. 15세 넘어갔습니까? 아니, 프리덤 에이지입니다. 서울에 온 나이. 서울에 온 나이? 네. 15년이 됐다. 네네. 그런 얘기네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 지가 15년.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넘어오게 됐는지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데 나는 왜 하필이면 북한에서 태어났을까? 네. 그것도 근데- 압록강변 네. 해상.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던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 네.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북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북한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이슈니까. 근데 제가 14살까지 정말 김일성이 94년에 서거했었거든요. 네. 14살까지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정말 화장실도 안 가는 신성한 신이라고 진짜 믿고 살았었어요. 네. 그런데 김일성이 서거를 보면서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서히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많은 탈북자들이 2000년대부터는 뭐 한류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보고 탈출 러시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굉장히 이런 식의 북한을 나오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때 몇 네. 살이었죠? 97년이면? 17살. 17살.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TV를 몰래 봤어요. 중국 TV 네, TV를 북한에서? 몰래 보면서 진짜 창문에 커튼을 치고 담요를 치고 그렇게 몰래 숨어서 보면서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배웠는데 중국이 지상낙원 같이 보였었어요. 왜냐면 TV를 제가 보니까. 비교할 네.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TV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팩트 체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충동적으로 그때 국경을 밤에 건너게 됐는데요. 압록강을 건너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몰랐던 한 가지는 그때 그 모험이 진짜 그 외부 사회에 대한 그 호기심에 대한 그 모험이 제가 사랑했던 가족이랑 14년간이라는 긴 이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절대 알 수가 없었고 네. 그때 제가 알았던 한 가지는 분명히 저는 일주일 후에 북한으로 돌아가서 나는 대학에 들어간다. 팩트 체크를 그거였어요. 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서 네. 대학 가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운명이 강을 건너는 순간 180도 바뀌어서 저는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렇게 중국 상해에서 제가 11년을 숨어서 지내면서 북한에 강제 북송 당하지 않으려고 진짜 수없이 이름을 바꾸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 자서전 타이틀이 그게 The Girl with Seven Names가 이현서 나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이름. 예. 그리고 제가 2008년에 뭐 우리 반쪽 국가인 남한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인천공항에서 망명 신청을 한 좀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요. 예. 근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망명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중국 국적과 중국 여권을 다 소지하고 들어와서 그 휴지통에 사실 버렸어야 했는데 예. 경험이 없어서 그거 다 끌어안고 국정원을 만났죠. 국정원에서 나와서 저를 신문을 하면서 제 서류가 너무 완벽한 위조 서류가 아닌 진짜 원본이다 보니까 저의 신분을 의심을 했던 거예요. 의심을 해서. 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로 위장한 중국 조선족이다. 이렇게 딱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정말 중국으로 추방 위험에 직면하게 됐거든요. 네, 그 근데 순간에 네. 그 공항에서. 근데 제가 슬펐던 거는 제가 중국에서 10몇 년 동안 그렇게 나는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외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이제 제가 또 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네. 너무 그게 씁쓸했었고 예. 이렇게 국정원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짜 탈북자인지 아니면 간첩인지 그 조사를 굉장히 오래 받았어요. 일반 그랬군요. 탈북자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왔고 또 헤어졌던 그때 17살 때 압록강을 건너서 헤어졌던 어머님과 남동생도 결국 탈북에 성공을 했잖아요. 어머님은 네. 혹시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 제 책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DM을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엄마 동생은 잘 지내냐 이거예요. 아마 책을 읽고 엄마 동생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 그 책에서 보면 정말 고생해서 1년이란 긴 여정 속에서 북한에서도 경험 못했던 감옥 생활 2번을 하고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엄마는 당신의 나이에 늦게 찾은 자유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두고 온 그 7명의 형제들 때문에 가족들을 매일 네, 아파하세요. 지내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건강이 실제로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저는 추석이나 설날이 제일 싫어요. 뭐 정말 너무너무 싫은 게 원래 가족이 다 만나는 날이니까. 네, 그날 창가에서 쓸쓸하게 창가를 내다보는 엄마를 보면 죄책감이 들죠. 내가 그러네요. 엄마를 네.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네, 이 가족 얘기를 하니까 조금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게 6년 전쯤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초청받아서 백악관에 갔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초청을 했고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저 그게 벌써 이제 정도 6년이라는 됐죠? 시간이 참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피살 사건 때 사람들이 막 네. 안부 문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면 백악관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장난을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많이 알려진 탈북자다 보니까 2018년 초에 백악관에서 연락이 전화가 왔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자리가 있을 예정인데 올 수 있냐. 근데 제가 그때 답변했던 게 백악관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24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갈지 말지 알려드릴게요. 그랬어요? 이랬어요. 네. 근데 백악관 역사상 그런 전화에 그렇게 받고? 답한 사람이 없었대요. 예스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무조건 예스인데 제가 내가 고민을 해볼게 뭐 네. 이런 입장이었어서 그래서 백악관에 갔을 때는 굉장히 제가 좀 감동받았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만큼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거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에 네, 나선다? 나섰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서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눈물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그렇게 돌아다니며 강의를 했었어도 네. 전 세계 많은 리더들한테 듣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그 말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거의 북폭에 가까운 대화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고 또 그 대통령 면담 전에 9시에 비공개로 그 폼페오 CIA 국장이랑 뭐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랑 미팅을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느꼈던 거는 미국이 다시는 북한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이슈를 북한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끌어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게 보였었어요. 만약에 재집권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겠네요. 들었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뭐 또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그리고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자서전을 선물로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책 표지를 보고 타이틀이 so beautiful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타이틀이 멋있다. 우리가 50분 동안 그 미팅 중에 내 책을 꼭 읽겠다고 2번이나 강조를 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그때 제 동생이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동생한테 대통령이 내 책을 읽는데 꼭 읽는데 했더니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그 말 설마 믿는 거 아니지? 그분은 CIA 데일리 리포트도 안 읽는 분이야. 그렇게 이제 대통령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그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당시에 펴낸 때가 15년입니다. 2015년. 뭐 인쇄만 해도 상당하겠어요? 네, 그게 전 세계 44개 국가에 나갔고 영어 판권만 이미 100만 부가 넘어섰거든요. 100만 부 영어 판권만. 영어 것만. 국내에서는 작년에 번역이 됐죠. 네, 국내에서는 조금 작년에 늦었지만 제일 많이- 마지막으로 출간했습니다. 국내는. 그래요.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상.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회계사도 따시고 하셨는데 한때 뭐 국회의원 공천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딱 잘라 거절하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셨나요? 네, 그 2020년에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 탈북자 국회의원 출신 2명이 배출이 됐었어요. 그 해 저도 공천 제안을 받았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유는 뭐
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서 진짜 그 대결 양상과 이념 논쟁들 그다음에 또 뭐 맨날 국회에서 싸우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정권이 바뀌어도 인재가 없는 한국 정치에 대한 판타지가 깨져서 저는 돈을 벌고 싶다.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선택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치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서 뭐 정치 발전에 기여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을 벌고 싶어서 세운 게 자산운용사입니다. 세븐에셋. 야, 이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이게 자산운용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자산운용사를 만들겠다. 굉장히 생소한 분야잖아요. 네. 왜 이런 생각을 그때 하셨나요? 저는 그 운이 안 좋게 북한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을 운이 좋게 남조선에서 남한에서 남한에서 태어나신 해보신. 여러분보다 굉장히 늦게 접하거나 이해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늘 남아 있거든요. 근데 2020년이 그 공모주 시장은 그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찍은 한 해였어요. 아, 공모주 투자 수익률이 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개인 고객으로 자산운용사에 개인 고객으로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2018년부터. 예. 네, 근데 그 펀드 수익률이 80%를 정확히 찍었어요. 그 아, 해가. 공모주 펀드 수익률이. 네, 80% 찍는 걸 보고 제가 그때 거의 깜놀했죠. 그래서 그때 어느 SK 바이오팜이 SK 바이오팜이 그때 했었나? 7월인가 그 해 상장을 했었고 그래서 그 SK 공모주 시장의 열풍이 시작된 게 SK 바이오팜 바이오팜,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뉴스만 켜면 경제 채널뿐 아니라 일반 공중파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도 공모주 이야기가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수혜자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그 SK 바이오팜을 보면서 아 나도 자본주의 시장의 끝판왕에 점핑하고 싶다라는 그 강한 충동이 생기면서 그게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웠군요. 네. 자산운용사를 세웠지만 사실 이 경제 북한에 있으면서 학교 다닐 때는 제대로 이제 경제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생소했을 것 같고 우리 증시를 분석하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습니까? 북한은 뭐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자본 시장이 존재할 수도 없고 현재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일단은 펀드 매니저 자격증을 먼저 따야 했어서 펀드 매니저. 그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에서는 그렇죠. 그거 하면서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에 진짜 한 7, 8년 동안 국제사회 돌아다니면서 거의 제가 썼던 용어들이 뭐 디테일십, 인닥터네이션, 스타베이션 뭐 이런 정치적인 용어만 정치적인 용어들. 쓰다가 갑자기 그 투운사 시험을 보니까 난이도보다도 그 분량에 일단은 먼저 압도당했고요. 첫 페이지부터 제가 굉장히 멘붕이 왔던 게 여신, 수신 여기서 분명히 여신은 우리가 아는 그 예쁘다는 여자를 여신. 상징하는 그 여신은 분명히 아닐 테고 예. 여신은 뭐지 여기서 예. 이렇게 일일이 위키백과를 뭐 네이버에서 찾느라고 단어 찾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포기를 하고 강제로 외워서 시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용어에서 제가 제일 생소한 어려웠던 것 용어들.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한자를 좀 아시면 쉽게 좀 적응이 빨리 될 수 있을 텐데. 약간 경상수지 이것도 나중에 한자를 보니까 경상수지 하면 되게 어려운 용어처럼 보이는데 한자를 보니까 찡창서우즈 뭐 제가 중국에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자를 많이 하니까. 너무 쉬운 걸 예. 한국말로 너무 근사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예.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세븐에셋이라는 게 투자 일임업이잖아요. 투자자로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주로 그러면 뭐 공모주에 투자를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네,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게 공모주밖에 없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게 공모주 펀드고요. 네. 제가 그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갔던 종목이 또 그 유명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에너지 솔루션. 2022년 네, 1월에 그렇군요. 수혜 측 들어간 그게 저희 첫 종목이 됐고요. 예. 그래서 수익률은
그 해 2020년은 혹시 아시겠지만 그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나왔을 때 좋았었는데 나중에 하반기 9월달쯤 가면서 정말 금융시장의 진폭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상반기 벌었던 수익률을 다 반납을 거의 했고요. 네. 그 해는 성과 수수료를 받은 기억이 없고요. 없습니까? 예. 네. 그러다 작년에 2023년에는 시장이 좀 좋아서 예. 39%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어우, 말이 안 39%. 되잖아요. 그렇게 높았어요?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왜 나만 39%가 나왔지 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 공모주라는 게 그 배정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제가 펀드 규모가 그때 좀 적었어요. 아. 올해에 비해서 작년이 적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예, 좀 그렇군요. 수익률이 높았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돈을 좀 맡기셨나요? 혹시 뭐 동료 탈북인들도 좀 많이 맡겼어요? 아니요, 저는 그 탈북인들한테 가입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아. 저도 처음에 자산운용사에 가입할 때 이 돈이 공중분해되는 게 아닌지 굉장히 걱정을 했던 날아가는 적이 게 있어서. 아닌지?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냥 그 한국사에서 만났던 그 좋은 지인들 주위에 여러 명의 도움으로 예, 그렇게 아, 그래요? 고객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즘 공모주 시장은 조금 안 좋죠. 네, 요즘은 네, 굉장히 좀 안 안 좋아서 좋아요. 좀 고생을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기대가 컸고 또 좋은 기업들이 잘 IPO를 하는 기업들이 조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최근에. 네, 최근 한 달 전부터 예. 되게 오늘 아침에도 상장했고 어제도 상장했고 어제 2개 종목 상장한 거는 저희가 드랍을 했는데 역시 공모가 수준밖에 안 갔고 요즘 되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저는 또 견뎌야죠. 좋아질 때까지. 네. 그 자산운용사 대표로 지금 혹시 자산운용사 대표 기업인으로서 금융인으로서의 꿈은 뭡니까? 저의 꿈은 일단 제가 이 시장에 늦게 들어온 것만큼 예. 늦게 배운 것만큼 그냥 주식이라는 자본주의 꽃과 정말 좋은 인연으로 길게 오랫동안 가고 싶다는 목표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동안 제가 실적과 실력을 쌓아야 되겠고요. 제가 그동안에 뭐 다른 의미로 탈북민 사회에서 그 롤 모델 역할을 했다면 다른 영역에서 지금은 제가 금융시장에 들어온 거 제가 탈북민 중에서 아마 최초라고 생각을 그럴 하는데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제가 아직은 성공한 게 아니 아마추어니까 좀 더 실적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여기에서도 정말 금융하면 이현서 뭐 이런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이 자산운용사 대표로서의 꿈을 들어봤고요. 탈북인 개인 이현서의 꿈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얼마 전에 이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 아시네요. 네, 총괄 프로듀서 하시고 나레이션도 맡았잖아요. 네네. 그 영화 참 아주 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보면 네.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어떤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산운용사 대표의 꿈이 아니라 개인의 꿈은 뭡니까? 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뭔가 또 좀 더 해보고 싶고 탈북인으로서 뭔가 좀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맨손으로 왔어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받은 여권도 한국에서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이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예요. 한국 국적을 받았던 순간이. 그래서 솔직히 작년에는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미국 영주권을 자진 반납을 했었거든요. 영주권을. 네, 예. 근데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대학도 다니고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또 테드라는 국제 무대에 초대도 받고 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네. 또 이제는 금융회사도 설립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게 제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북한을 탈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또 더 크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전에 앵커님이 비욘드 유토피아를 코멘트하셨지만 그게 저희 영화 판권을 갖고 5년 동안 제작된 작품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올해 4월에 그 아카데미상 후보에 탑5에 올랐었고요. 네. 지금 지난 7월에는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어요. 10월에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걸 본 그 미국의 엑스맨 감독이
7월에 그 부천 영화제가 있었어요. 그 네. 영화 심사위원을 들어오셨거든요. 그때 그분이 저랑 미팅을 2번을 하셨는데 제 자서전을 읽고 이 이야기를 헐리우드 영화로 꼭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만들어지면은 제가 그동안 했던 그 일의 연장선에서 전 세계적으로 북한 영화랑 다큐멘터리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의 실상과 인권 문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저의 다른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개인 네. 탈북 스토리가 이제 책으로 나왔지만 이현서 나 7번째 이름 그 영화로 좀 만들어져서 뭔가 자유의 가치, 의미를 좀 더 널리 펴지고 싶다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네요. 탈북자 이현서 씨 지금 자산운용사 세븐에셋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